검두기입니다. 2장 6절 수치 해석 방법 중에서 비선형 시스템에 대한 수치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5장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열심히 했던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도 항상 쉽지 않은 내용이고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구하고 있고 연구가 또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 그래도 맛만 보고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계속 비선형 정적에서 동적으로 넘어갔듯이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니까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입니다. 비선형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동적 응답 특성, 비선형 시스템의 종류, 그 다음에 수치 해석 방법들, 그 다음에 나중에 체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에너지 소산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비선형 시스템입니다. 비선형 시스템에서 실제 시스템은 자연계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했듯이 건축에서 얘기하듯이 자연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해결하기 힘드니까 선형적으로 근사적으로 선형으로 가정을 해서 물리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선형성이 커가지고 이렇게 선형으로 직선으로 가정하기에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간별로 나눠서 적당히 선형으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은 비선형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데 컴퓨터는 비선형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선형 방정식만 풀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형 방정식을 푸는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느냐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 이론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계 진동 현상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형 시스템은 다음과 같아 라고 합니다. 왜 선형 시스템요? 더하기가 계속 성립이 됩니다. 이게 선형 시스템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왼편하고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고요. 지금 선형 앞에서 했듯이 선형 중첩법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구조물에 하중을 가했을 때 구조물의 응답을 구하는데 구조물이 M과 C와 U로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M과 C와 U가 이렇게 선형 시스템인 경우처럼 일정한 상수다라고 생각하면은 선형 시스템이 되는데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면은 MCK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M가 질량 같은 경우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쇄 같은 경우는 뭐 진폭에 따라서 변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잘 모르니까 이게 잘 들여볼 수 없고요. 그나마 우리가 정적인 현상으로 큰 대변이에서 K값이 변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큰 변형이 발생할 경우 K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 변형을 고려해 줄 것이냐 안 고려해 줄 것이냐 고려해 준다면은 이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에, 위의 방정식을 비선형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을 바꿨습니다. 양변을 m으로 나누고 요 오른쪽에 변하는 것들을 이게 m에 관련돼서 변하는 것들, c에 관련돼서 변하는 것들, k에 관련돼서 변하는 것들을 다 이쪽 항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항을 감쇄력과 질량의 변화를 무시했을 때 감쇄력과 복원력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면은 오른쪽 항으로 지어버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비선형 시스템이고요. 비선형 시스템에 이제 코멘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선형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극한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비선형을 효율적으로 풀기는 못 풀거나 효율적으로 풀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못 푸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다입니다. 특히나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치적으로 근사적으로 선형 시스템의 동적 응답의 특성입니다. 선형 시스템과 비교한 비선형 시스템의 동적 응답의 특성입니다.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계의 대부분 자세히 보면은 자연은 곡선입니다. 아우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 자연은 곡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겉보기로 직선으로 근사할 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지구에 사는 굉장히 작은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평평하게 평면으로 보이겠지만은 멀리서 내다봤을 때는 이거 지구도 다 곡선이잖아요. 그죠? 원형 곡선 구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곡선 비전형성을 무시할 만하다면은 괜찮지만은 만약에 그 응답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비선형 시스템의 특성은 동적 특성은 선형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중첩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첩 원리 선형일 경우는 하중과 변이 간의 관계가 하중이 증가할수록 거기에 맞는 비례에 따라서 변이도 증가를 했다. 하지만은 비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조물 시스템 이렇게 연성인 경우는 하중이 증가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변이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진 진동수 같은 경우 어떤 특정 공진 진동수 루트 K분의 M 우리가 진동수를 했을 때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질량은 일정하고 K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하면 공진 진동수도 예,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 K 값도 상수고 M 값도 상수이기 때문에 오메가 값 오메가 값은 우리가 했듯이 오메가 값은 항상 일정했었는데 비선형 시스템인 경우는 K 값이 변하니까 같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평형점 우리가 힘의 평형이 정적인 평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동적인 평형입니다. 평형점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형점이 이럴 경우도 우리가 정적일 때는 평형점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평형 조건을 만족할 때 왼쪽 하중과 왼쪽의 시스템 간의 평형이 어떤 특정 점에서만 발생했었는데 이거는 여러 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정상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해를 갖는 경우가 선형 시스템. 그래서 진동수 영역처럼 일정한 조화 하중을 가해가지고 진폭을 가해줬지만은 이러한 경우가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발산할 경우도 있고요. 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진폭만 중요했었는데 비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 초기 조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기 조건의 영향은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트랜지언트한 거 천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나비 효과처럼 작은 것들이 나중에 더 크게 진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입니다. 비선형 시스템의 종류입니다. 선형 시스템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변이가 미소하다, 미비하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저 정도 떨린 거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죠? 그리고 작게 떨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그 비선형이지만은 작게 봤을 때는 선형으로 속한다. 선형 탄성 영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동하는 동안에 경계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힌지, 롤러 고정이면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들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비선형성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료 비선형, 하중과 응력과 변형률 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큰 변형률 가면서 이렇게 굽어졌다.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형에서는 굽어졌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재료 비선형성이 드러나고요. 기하학적인 비선형이란 것은 이게 뭐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큰 대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대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게 기하학적 이렇게 형상 자체가 찌그러짐으로 인해 가지고 재료가 아니라 기하학 찌그러짐으로 해서 추가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P델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한 기하학적인 비선형. 그다음 경계 비선형도 있습니다. 경계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접촉면에서 흔들리면서 접촉면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흙이랑 이런 경우는 완전히 경계 조건이 바뀐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계 조건은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갭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계 비선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종류들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타내면은 우리가 보면 연화, 소프트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흔들리는데요. 추가 흔들리는 운동 방정식을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이 성립됩니다.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 자, 이 방정식을 풀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근사적으로 세타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풉니다. 이게 미분 운동 방정식이죠. 네. 하지만은 사인 세타 값이 근사적으로 세타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인 값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타 값이 사인 세타 값이고요. 이렇게 변하는데 세타 값이 작을 경우는 직선으로 선형화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 근처에. 근데 만약에 이게 세타 값이 좀 크다 이 정도가 왔는데 직선으로 선하고 요 굽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굽어가는 거를 계속 줄어드는 걸 빼줘야 되는 거 얼마큼 빼줘요? 요만큼 빼주는 거죠. 테일러 시리즈일 겁니다. 아마도 시리즈의 두 번째 항까지만이라도 사용한다면은 두 번째 항까지만의 항이라도 사용한다면은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세타의 이계 미분 방정식에 원래 있던 k 세타의 선형 방정식이잖아요. 마이너스 세타의 3승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값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세타의 3승 비선형이잖아요. 세타의 1승도 아니고 세타의 자승 세타의 1승은 이렇게 직선인데 세타의 자승은 이렇게 되고요. 세타의 3승은 뭐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선형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세타의 3승인 경우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원래 거기 하중과 응답 여기서 응답 값은 세타 값이죠. 하중 값은 뭐 밖에서 가해주는 하중이 되겠죠. 세타 값이 많이 할수록 이렇게 쳐져버린다. 선형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은 변이를 가정하는 거죠. 이러한 비선형성을 두핑 혹은 더핑이라는 사람이 뒤에 보면은 독일 엔지니어입니다. 독일 엔지니어. 스웨덴에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야죠.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셨네요. 1944년. 저희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때. 그래서 독일 엔지니어이자 발명가 1918년에 두핑 방정식을 통해서 진동과 공명, 공진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선형 방정식이고요. 그 뒤에 들어가는 것이 알파 U의 3승 비선형 항을 집어넣습니다. U의 3승이면 U가 비선형이잖아요. U의 3승이면은 이것을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응답이 나오느냐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을 풀 때 이제 뭐 손으로 풀고 다 뭐 근사적으로 풀고 뭐 가정을 쭉 해가지고 나온 근사적인 솔루션은 단 것 같습니다. 해답은 같고 만약에 알파 값이 0이다. 여기 비선형 항이 없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동적 증폭 계수 다이나믹 앰플리피케이션 팩터에 관한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파가 존재한다. 이런 삼승을 무시할 수 없다. 앞에서 펜들럼 같은 경우에 단진자 운동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요 알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세타의 3승이었잖아요. 알파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죠. 이런 경우에 알파 값이 0보다 작을 경우는 연성 현상이죠. 오메가 값은 뭐냐면은 루트 k 나누기 m인데 k 값이 줄어들게 되니까 k 값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f하고 델타 값으로 나타냈을 때 k 값이 접선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계속 줄어드니까 오메가 값이 이쪽으로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알파 값이 크다 이러면은 연성 소프트닝이 아니라
하드닝이라 부릅니다. 경화 현상 뒤에서 발휘할 텐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이 증폭인데요. 변이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이나믹 앰플리피케이션 팩터 값이 선형일 때는 만약에 알파 값이 0일 때는 그대로 다이나믹 앰플리피케이션 팩터 값이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공지는 항상 변이에 대한 공지는 그 자리에서 발생한다. 그래 하지만 비선형성은 이런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진동수가 계속 변한다. 입니다. 왜냐면 K 값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일반적으로 공진이 발생하는 데가 선형에서 녹색입니다. 항상 1인데 알파 값이 0일 때 만약에 알파 값이 0보다 작다 하면은 소프트닝 현상 이렇게 할 거예요. 알파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하드닝 현상이 발생합니다. K 값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여기 대시드 라인 점선으로 왜 나타났냐 하면은 우리가 스위핑 테스트 쭉 진동수를 바꿔가면서 쭉 해보면은 여기 왔다가 이게 이렇게 따라가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점핑 현상으로 이쪽 떨어져요. 예, 이쪽에서 올 때는 여기 와서 이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왜냐면은 우리가 가진할 때 모든 가진수를 이렇게 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다 흔들어 버리는데 여기 왔을 때 두 점이 흔들려야 되잖아요. 점핑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던가 아니면 점프 업 되든지 점프 다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흔들어 봤을 때 여기서 와서 점프 다운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점프 업이 됩니다. 예, 여기는 소프트닝 현상인데요. 이렇게 가다가 점프 업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 점프 다운이 돼서 이렇게 갑니다. 경화 현상은 어떤 물체를 그 프리텐션 장력값을 준 상태에서 했을 때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이게 뭐 우리가 프리텐션 해서 PS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강성이 변합니다. 강성이 변해요. 예. 잡아당길수록 강성 이 세타 값에 있어 강성이 변합니다. 이 강성이 변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뭐 세타 값을 어떻게 좀 전에 다르게 해도 되지만 근사적으로 세타 값은 이렇게 나타냈고요. 예.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세타 값을 근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근사적으로 이렇게 좀 전에 세타처럼 요 세타를 굳이 3차항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1차항으로 나타낸데도 불구하고 세타를 1차항으로 나타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텐션 때문에 초기 장력 때문에 케이블이 발생하는 요것이 추가되게 됩니다. 요것이 L 플러스 그 항이 그래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요. 스티프니스가 그 비선형이지만은 증가했습니다. 여기 W의 3승 증가했습니다. 이 강성 복원력에 관한 것이 훨씬 W 값은 뭐냐 하면은 위에서 떨어진 거리예요. 이렇게 W. 근데 W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는 거죠? 복원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W 값이 떠지면 이렇게 됐을 때 프리텐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T0 때문에 T0 프리텐션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 항 때문에 복원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W 값이 커지면 3승에 비례하는 거죠. 이걸 하드닝 이펙트, 하드닝이라 합니다. 하드닝. 재밌죠? 예, 이거 여러 군데 쓰는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진동 현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하지만은 이게 선형 W 값이 충분히 작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형 방정식이 되고요. W 값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W 값이 작다 그러면은 뭐 그까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W 값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버클링이 발생한다. 좌굴이 발생한다. 좌굴 같은 경우에 W 값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텐션을 가했을 경우에 그 텐션에 의해서 강성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합니다. 그다음 접촉에 의한 것은 이렇게 띄었다 여기 그냥 여기까지 움직일 때는 K1이라는 강성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 붙고 난 다음에는
하나가 K2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 비선형이죠. 경계 비선형입니다. 경계 비선형을 풀 때는 각 위치별로 선형으로 각 위치별로 K1과 K1 플러스 K2 값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각 위치별로 피스와이즈 구분적 선형 특성을 갖는 비선형 시스템은 선형 구간에서 선형 응답을 구한 후 조합한다라고 합니다. 조합한다. 뭐 그렇게 조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비선형 방정식으로 그대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뭐 조합한다는 얘기는 이거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요놈하고 더하기 여기서는 요 강성이 K2가 더 있잖아요. 더하기 K2 강성. 그래서 여기서는 요놈만 이용하고 이쪽 구간에서는 요거 두 개 방정식 풀어서 더하면 된다는 얘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비선형 비선형 수치 해석법